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제2의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,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과연 그냥 으름장일까요? 아니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? 오늘 이 극적인 주장의 배경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한 문장. 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.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을 둘러싼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죠. 아니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대공황이라는 정말 무서운 단어까지 꺼내들었을까요? 그 배경에는요, 바로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.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이걸 무기 삼아서 막무가내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,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. 이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카드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정말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. 그러자 행정부의 반격도 정말 거셌습니다. 일단 대법원에 상고할 테니 모든 관세는 그대로 간다고 못을 박았고요. 법무부는 한술 더 떠서 만약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1929년 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대공황의 망령을 다시 불러냈죠.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어요. 전체 연방 예산이 7조 달러인데 관세 수입 1,520억 달러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. 이걸로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린다는 건 좀 과장 아니냐, 이렇게 맞선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1929년이라는 숫자 있잖아요. 이게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. 미국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제적 트라우마, 바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코드 같은 거죠. 대체 왜 이 시기가 지금 다시 소환되는 걸까요? 자, 역사는 이렇습니다. 1929년에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위기가 시작됐죠. 그때 미국이 우리 산업부터 살리자 하면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. 근데 결과는요? 완전히 반대였어요. 전 세계가 바로 너희만 살겠다고? 우리도 관세다! 하면서 보복에 나선 거죠. 결국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이게 세계 무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바로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. 마이너스 66%, 불과 3년 만에요.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3분의 2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. 수출도 61%나 사라졌고요. 그러니까 무역 장벽에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. 자,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역사는 반복될까요? 지금 우리가 1930년대의 그 비극적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었던 세계가 이제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쫙쫙 쪼개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딱 1930년대처럼 말이죠. 1930년대랑 지금이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. WTO 같은 국제기구는 힘을 잃고 있죠. 우리나라가 먼저다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.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럼 이 불안한 현실은 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? 놀랍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. 한쪽은 완전한 붕괴를, 다른 한쪽은 오히려 위험한 기회가 될 거라고,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. 한쪽에서는 대공황 2.0이 온다고 경고해요.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다 같이 망할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봐요. 엄청나게 흔들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폭락이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입니다. 이 비관론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쾌용식 소장인데요. 이분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.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온 두 개의 큰 기둥, 바로 달러 패권과 글로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면 대공황 수준의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. 반면에 김광석 교수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완전한 붕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. 대신 정부가 풀어놓은 어마어마한 돈, 이 유동성 때문에 위험한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예측 불가능하게 주가가 푹푹 떨어지겠지만 그게 바로 부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분석합니다.
자, 이렇게 예측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국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혼란기는 사실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방위산업 같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거나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제로투원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. 또 때로는 미국의 리더십을 좀 띄워주는 세리모니 외교 같은 걸 하면서 뒤로는 우리 실속을 챙기는 그런 영리한 외교도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국제 경제 체스판 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?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명확한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. 핵심 전략은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라. 왜냐?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하니까요. 둘째,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을 고려해봐라. 돈의 가치가 불안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실물 자산이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달러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라서 아직은 안전자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.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낡은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과연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걸까요? 아니면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?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지혜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.